내가 왜 이럴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답은 그 안에 없습니다. 답은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진짜 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말했을까? 그 말 속에 나는 얼마나 들어있었을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분명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나와 마음 속의 나가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마주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인사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인사를 도와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책의 저자 다장진귀는 중국에서 14년 동안 임상 심리 상담을 해온 상담가입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 그가 했던 일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였다는 거죠. 이 책은 그가 상담실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짜 자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진짜 나와 다시 만나는 길을 안내합니다.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52가지 심리 여행. 다장진귀의 나는 아직 내가 낯설다입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심리상담사입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실에서 만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연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는 깨어있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끌려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이 넘었고 이제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다양한 일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부질없는 시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겉에서 안까지 깊이 닿아 있지 않거나 일부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지금까지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일찍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좀 더 평온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늦은 건 아닙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10년 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을 알고 나에게 익숙해지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일찍 발견할 수 있다면
불리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해 바둥바둥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일찍 알았더라면 괜한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았겠죠. 우리는 낯선 도시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처음 보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자신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을 좀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자아만이 마음의 주름을 펴고 인생의 골짜기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 A가 작업실을 열었는데 회사 웹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침 또 다른 친구 B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서쪽에 살던 B는 주말마다 왕복 40km 떨어진 A의 작업실을 오가느라 한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죠. 과거 모임에서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번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A가 도움을 청하자 B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B는 마음 씀씀이가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무슨 일만 생기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죠. 그건 그의 남다른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B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요. 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먼 친척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광저우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녀는 유망했던 외국 기업을 퇴사하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척과 친구, 상사와 동료의 자녀에게 과외가 필요하면 언제나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재테크 지식이 좀 있다는 이유로 어느새 온 가족의 재무 컨설턴트가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 시간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돕느라 바빠서 정작 자기만의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세요? 너무 피곤하죠. 처음에 느꼈던 소소한 즐거움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이제는 모든 부담을 다 떨쳐버리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여유를 내서 무엇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 박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 또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베풀수록 정작 받는 사람은 더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자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들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조차 받지 못하고 큰 희생까지 따른다면 이는 잘못된 친절입니다. 당신은 천성이 위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거절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습관적인 행동을 포기할 의지가 아직 없을 만큼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베풀지 결정해야 할까요? 저자는 3가지를 권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십시오. 모든 친구가 다 같은 친구는 아닙니다. 심리적 거리도 사람마다 다르죠. 이 일과 이 사람이 나를 희생할 만큼 중요한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2번째, 자신에게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먼저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끝으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거절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유롭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상대방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시간을 지켜주는 가장 지혜로운 친절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도 좋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한 여성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을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자격지심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에게 과분하다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일종의 결핍과 부족함을 반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자아 존중감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생겨도 값비싼 물건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필요 없다고 말할 때 그 진심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이 자격지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자라서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에 번번이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과 인정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언제나 부모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바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 한 달 동안 착한 행동을 해야 겨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들과 놀러 나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시험 성적을 받아야만 놀이가 허락되었죠. 심지어 자녀가 이미 부모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해도 정작 부모는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칭찬과 격려에는 인색합니다. 어린 시절에 칭찬과 격려만큼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자격지심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이 말은 부모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격지심은 마치 유전자처럼 대물림됩니다.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의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같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5가지 가운데 자주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상 미안함을 느끼거나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을 받으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셋째, 돈에 예민하고 돈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넷째, 물질적 정신적으로 잘 즐기지 못합니다. 다섯째, 좋은 감정이 와도 불안해질까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 몇 가지가 해당된다면 자신을 책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을 뿐입니다. 저자는 SNS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마침내 나는 자격이 없다는 자기 왜곡을 무너뜨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낼 겁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저주에 갇힌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갇혀있는 당신은 원래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연애를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애를 시작해도 늘 흐지부지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자기 결점이 드러나 결국 혼자 남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아예 처음부터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한 사업가 친구가 있습니다. 성품도 훌륭한, 누가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큰 결정을 할 일이 있었어. 다들 나에게 통찰력 있는 결정을 기대했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참 고민을 해야 했어. 근데 그때는 아무리 고민해도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냥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대로 결정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든 그녀는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형편없는 자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수천 개의 장점과 성취가 있다고 해도 한 개의 결점이나 실수를 당해내기는 힘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1978년 미국 조지아 주립대의 심리학자 폴린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가면 증후군 또는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지 못할 뿐이죠.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일종의 사기처럼 느낄 뿐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늘 불안에 떱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삶과 일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회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필사적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나는 지금 성공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다. 저자는 가면 증후군과 페르소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일시적으로 더 나은 자신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 좋은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증후군은 반대입니다. 좋은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면 증후군은 사실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수용한 적이 없을 뿐입니다. 가면 증후군의 형성은 대개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부모처럼 중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그걸 묵과했고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자녀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일은 평생의 숙제이자 평생의 연습입니다. 자신을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도 가끔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도 귀여운 면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인 척하기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어빈 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연결되려면 먼저 자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그 순간은 실제로는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좋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용한 반증입니다. 오래전에 겪은 일인데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에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가족에게 학대당했거나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사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미해결 과제라는 흥미로운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사라지고 다음 욕구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욕구가 어떤 이유로든 방해받아 충족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저편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한 형태를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저자에게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지만 어머니가 화를 내실 때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때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10년 전 그날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지금까지 가시지 않고 있다고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 놀라서 떨고 있는 10살짜리 어린 소녀가 아직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이성적으로 정리했고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위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상대할 필요도 없어. 고의가 아니었을 거야. 마음에 두지 마. 우리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입니다. 상처가 필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야 어느 정도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리화하기 위한 모든 변명은 실제 문제와 상처를 잠시 피하게 해줄 뿐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미해결 과제를 다루는 첫 번째 단계는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이 없으니 상처받은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통해 그때의 상황은 떠올릴 수 있죠. 다시 그 불쾌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꽤 잔인한 일입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무력감과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의 뒤편에는 그때의 진짜 마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이제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락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한다면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상처받은 마음도 따라서 회복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분노와 슬픔을 표출해 보십시오. 한바탕 울어도 괜찮고요.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털어놓아도 좋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전에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분출되고 제대로 소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표현은 흘려보내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칼은 칼집에 잘 넣어두고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감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함께 따라온 분들에게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이 심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는 무수한 시도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체된 감정과 고뇌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행동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시기에는 그것조차 너무 큰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6가지를 제안합니다. 제일 먼저 외모 관리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단정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은 도파민과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달리기든 요가든 오늘 단 10분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인의 전기를 추천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내 오늘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영화 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내 인생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다섯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통해 세상과 처음 연결되듯이 어른인 우리도 음식을 통해 조용히 안정을 되찾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늘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영화 한 편을 떠올립니다. 주인공 마일스에게는 오랫동안 아껴둔 최고급 와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이 올 거라고, 자기 책이 출간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침울한 어느 날 혼자서 그 와인의 마개를 엽니다. 저자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와인은 마일스를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일스가 그 와인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이처럼 모든 일은 당신이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무엇이든 행동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수 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동화 속 공주님처럼 평생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항상 불꽃처럼 빛날 수도 없죠.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 불꽃이라도 결국에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행복할 때만 인생을 즐기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더 빠르게 성장하고 행복과 설렘과 아름다움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는 얼굴로 망설이며 무대에 오르기를 주저한다면 결코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마지막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대사를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진화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을 자꾸 시도해봐야 해. 네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저자는 그 말에 자신의 인사를 덧붙입니다. 오늘 이 책을 덮는 당신이 삶의 모든 순간이 고되고 힘들어도 살아서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가장진귀 작가의 나는 아직 내가 낯설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52가지 심리 여행입니다. 저자는 이 여행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일은 평생의 숙제이자 평생의 연습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평생 가운데 딱 1시간을 함께 걸었는데요. 그 1시간 동안 들었던 한 문장, 한 사례, 한 깨달음이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조용히 당신의 등을 받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책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10년 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이다. 자신을 알고 나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유로운 자아만이 마음의 주름을 펴고 인생의 골짜기를 넘을 수 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만난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진짜 만남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